안녕하세요. 서울 이더리움 미드업 공동조직자 이준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27회 서울 이더리움 미드업을 맞이해서 DeFi, Decentralized Finance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제 소개할 예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공동조직자이신 정우현님께서도 한국을 방문하신 김에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파이낸스 관련해서는 다양한 금융사에서 글로벌 금융사에서도 다양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JP모건도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EY나 딜로이트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 쪽이 좀 더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한국 쪽은 좀 약세가 되고 오히려 글로벌 금융사에서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파이낸스 관련해서는 다양한 모델들이 제안이 되고 있는데 커스터디, 대출, 가치 안정화 토큰, 그리고 프라이버시와 AML, 그리고 부동산 거래나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장외 주식 같은 경우들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유동성 확보에 많이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으로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제는 이제 글로벌로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디파이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CURG라고 하는 크립토 유나이티드 리서치 그룹이라고 하는 대학생 연합 블록체인 리서치 그룹에서 공동 주최를 도와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강대라고 하는 곳에서 주최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조금 학교 시설이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용하시는 사설 시설에 비해서는 음향이나 좀 화질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제 소개가 끝난 이후에 이어서 CURG의 박상현 그룹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실 거고요. 저희가 7시 10분부터 8시까지는 이제 장중혁 대표님과 박지수 대표님의 발표를 들은 이후에 8시부터 8시 10분까지 휴식 시간이 있으시고 이후에 8시 10분부터 9시 25분까지 세 분의 연사의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 서울 이더리움 미드업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CURG의 박상현 그룹장님을 모시고 CURG에 대한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CURG 크립토 유나이티드 리서치 그룹의 그룹장 박상현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가상머신 및 최적화 연구실에서 석사 과정 중에 있고요. 크립토 유나이티드 리서치 그룹이라는 이름에서 이제 아실 수 있으실 건데 저희 커그는 여러 학교의 이제 연합 리서치 그룹입니다. 원래 각 학교마다 블록체인 관련 학회들이 다 있었고 그 학회들이 이제 서로 다들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커그라고 공동으로 리서치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을 하면 좀 더 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커그라는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작년 이맘때쯤 시작을 해서 지금 1기, 2기를 거쳐 3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1기 운영할 때는 이제 각 학교에서 멤버들이 모여서 서로 팀을 이뤄서 활동을 했어요. 컨센서스 팀이랑 거버넌스 팀, 키 컨셉 팀, 그러면 스케일러빌리티 팀 해가지고 블록체인에서 서로 이슈가 되는 4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고 일종의 게시글을 포스팅을 했고요. 작년 말쯤 2기가 이제 시작을 해서 2기 활동 때는 각자 서로 이제 관심사가 있는 개인별 활동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저희 브런치 채널이 있어서 브런치 채널에 저마다 블록체인 공부하는 내용을 조금씩 정리해서 이제 업로드를 했고요. 이제 3기 활동에 접어들어서는 좀 더 가치가 좀 더 높은 활동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다가 저희가 좀 더 테크니컬한 페이퍼를 좀 내보자라고 계획을 해서 분기별 테크니컬 페이퍼를 기획을 하고 작성 중에 이제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 학생들이 학부생, 석사생들이 이제 모여서 테크니컬 리포트를 작성 중에 있고요. 특히 이번에 작성하고 있는 테크니컬 리포트는 블록체인 상호 운용성에 관련된 겁니다. 흔히 인터체인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블록체인 인터오퍼빌리티라고도 하는데 서로 다른 블록체인들끼리 가치를 이동시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엮어준다고 보시면 되고
관련된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아토믹 스왑이라든가 패그 등등 이런 기술들을 정리를 하고 이게 어떤 기술이고 어떤 가치가 있으며 어떤 차이점이 있고 이 기술을 사용한 프로젝트는 무엇이 있으며 등등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제 소개를 곧 드리고자 합니다. 6월 중에 아마 인터체인 관련된 페이퍼가 나올 예정이고요. 또한 이제 비단 정리 서머리에 그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이런 인터체인 관련된 페이퍼들을 보면 이론만 제시를 해놓고 평가 항목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구현을 하고 그 평가를 해서 비교도 해보는 그런 작업 중에 있고요. GitHub에 이제 커그라는 조직을 개설을 하고 각종 이제 인터체인 기술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역시 페이퍼에 같이 기재될 예정이고요. 네, 뭐 제가 발표하는 자리는 아니라서 이제 여기서 이만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어서 온체인 대출 금융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과 디쿤이라는 주제로 장중혁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오고 있는 거 맞나요? 예. 밖에 지금 되게 더운 날씨고 지금 에어컨도 조금 있으면 이게 더 뜨거워질 거기 때문에 네, 예. 조금 이따 엄청 더워지면 제가 중간에 옷을 벗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짧아서 다행인데요. 예. 아마 제가 서울 리더십 미더업에 작년에 이제 스피치를 했던 내용은 크립토 이코노미 설계 방법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때는 소속이 인포뱅크라고 하는 회사 소속으로 발표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인포뱅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디쿤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1년여 동안 준비를 해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는 많은 분들께 공개적으로 디쿤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디쿤 프로젝트 그 자체가 뭐 사회적으로 소명이 어떠합니다. 뭐 이런 측면보다는 이제 서울 리더십 미더업이 계속 연구해오고 관심을 가져오는 주제와 디쿤이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에 보시다시피 이제 온체인 대출 금융 프로젝트인데요. 디쿤은 온체인 대출 금융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이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금융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실 텐데 사실 대출 금융 시스템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주 단순하게는 돈을 빌려줄 수 있어야 되고 돈을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수 있고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친구한테 빌려주고 받을 때는 아무런 사회적인 뭐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고도 또 빌려주고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으려고 하면 뭔가 계약 그리고 그 사람의 신분 확인 이런 과정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융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출금융을 해야 되는데 근데 돈이 없는 사회예요. 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사회다. 그러면 유동성이 뭐 제한적인 유동성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 있겠죠. 쌀 같은 것들을 빌려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빌리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유동성을 어디로부터 갖고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으로부터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뭐 사회 시스템적인 거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떨어진 곳으로부터 자기에게까지 도달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자기가 접근할 수 있는 유동성의 총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자기가 접근할 수 있는 유동성 원천이 부족할수록 이제 차입자에게 유동성이 도달하는 데까지 비용이 높아지고요. 그 비용이 내가 낼 지불 의향보다
높으면 못 빌리는 거고요. 낮으면 빌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대출을 하려고 하는 쪽과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 쪽이 뭐 온 세상에 널린 게 돈인데 누군가는 돈을 빌릴 곳이 없는 상황이 왜 벌어지느냐, 그런 이제 서로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동성의 원천이라고 하는 건 뭐 현금뿐만 아니라 유동화 가능한 모든 자산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동성이라는 단어가 되게 여러 가지 의미로들 다들 이해하고 계신데, 사실 거래소, 덱스나 뭐 이런 거래소에서는 사자세, 팔자세 뭐 이런 매수와 매도세 측면에서 유동성을 얘기한다면,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없잖아요. 하지만 이게 대출금융의 대상이 되는 순간에 그것으로부터 유동성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쪼개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건물을 소유하고 팔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서 내가 빌려주는 돈 얼만큼을 상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해서 금융기관이 그것을 유동화시켜주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 유동성이라는 단어가 케인즈학파 통화이론들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좀 쓰이기 시작한 용어인데, 어쨌든 뒤에서도 계속 유동성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흔히 아시는 내용 중에는 디폴트 리스크가 있죠. 또한 환 리스크도 있고요. 디폴트 리스크라고 하는 건 빌려간 사람이 갚지 않았을 때 대여자에게 발생하는 리스크고, 그걸 어떻게 하면은 없앨 수 있을까? 돈 빌려주고서 확실하게 받는 방법 누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돈 빌려줬지만 이제 내가 받을 것을 정말로 틀림없이 보장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하는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누군가 금전대차 계약에 대해서 발행하게 되면, 내가 그걸 같이 사두면 이게 디폴트가 나면은 그 크레딧 디폴트 스왑을 발행한 쪽에서 그 돈을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다양한 방법들을 써서 리스크를 이제 관리하고 대응을 해 나가게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인도네시아 대출 시장을 이렇게 한번 가서 쭉 봤더니 어떤 리스크 대응 방법이 있냐면 친척을 묶어서 같이 대출해 주는 겁니다. 오토바이 사라고 딱 똑같은 금액을 대출해 주고 연대 책임. 이건 사실은 뭐 지금은 인도네시아에만 있지만 불과 IMF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도 있었던 금융대출 리스크 매니지먼트 방법이었고요. 은행들도 농협 이런 데서 여러 명 같이 서로 연대보증 이렇게 꼬리에 꼬리 물게 시켜가지고 뭐 연대보증 쓰는, 어떤 식으로든 회수할 수 없도록 만드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응하는 그리고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있어야만 리스크가 대응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대출금융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대출금융 서비스하고는 뭐가 다르냐면, 대출금융 시스템은 예를 들면 원화라고 하는 화폐 이런 걸 포함하는 겁니다. 또 상법상의 계약이나 민법상의 계약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강제되고 그거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사회 시스템이 작동해가지고 그걸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하느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포괄한다면, 사실 대출금융 시스템은 뭐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몇 가지 기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묶여서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 얘기는 곧 화폐가 다르고 법률이 다르고 제도가 다르면 서로 다른 대출금융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대출금융이 이루어진다는 뜻이고요. 그런 이제 서로 다른 대출금융 시스템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유동성을 이동시키거나 그걸 또 상환받거나 이런 것들이 매우 불편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다른 나라에 있는 회사랑 계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당장 주리딕션,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서 이 계약이 작성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있듯이 그런 문제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금융 시스템에 있어서도 또
무엇을 근거로 계약할 거고 어떤 법률을 근거로 어떤 제도와 시스템을 근간으로 해서 유동성을 이동시키고 그걸 회수하고 어떤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전체를 묶어서 금융 시스템이라고 본다면 대출 금융 시스템이 이제 스케일업이 되기 위해서는 확장되기 위해서는 이게 서로 다른 금융 시스템 쪽으로 펼쳐져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대출금융 시스템의 세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면 그 위에서 우리는 어떤 차별화된 대출금융 시스템이야.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곳이나 홍콩 이런 데는 우리는 그 금융도시야. 막 이렇게 선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뭔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갖고 있는 시스템의 어떤 점이 거기에 외국 사람 많이 살아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런 계약을 처리하고 그런 리스크를 대응하고 하는 것과 관련된 좋은 제도적인 시스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융허브로서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인데요. 이제 대출금융 시스템이 무엇을 차별화할 것인가를 구성해 보면 조달 비용이 낮은 유동성 원천에 접근하는 거, 혹은 전달해 주는 비용이 낮은 유동성 이동 경로를 갖고 있는 거라든가, 또 리스크 대응 메커니즘 자체가 비용이 낮다거나 수익성 높은 돈 잘 갚으면서도 이자 많이 낼 것 같은 수요죠. 대출 수요. 그리고 서로 다른 플랫폼 간의 유동성의 이동, 이런 것들을 잘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대출금융 시스템의 전략적 구성 요소인데, 이제 대출금융 서비스 관점에서 보면 이런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이용해 갖고 내가 어떤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인지, 또 어떤 부분에서 내가 더 특별하게 경쟁력을 갖춰서 더 좋은 대출금융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지를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주로는 대출금융 일반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암호화폐 대출금융 서비스들은 이제 도대체 어떤 대출금융 시스템 위에서 작동하고 그것이 어떤 차별화 포인트를 가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이제 더 블럭이라고 하는 곳에서 도대체 대출금융과 관련돼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들이 뭐가 있는지, 또 혹은 프로젝트들이 뭐가 있는지를 쭉 그림으로 보여준 것인데요. 이 중에는 어떤 것들은 유동성을 움직여서 유동성을 끌어모으는 데 차별화된 능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차별화된 능력을 가져서 제공되는 서비스. 그리고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대출이 일어났을 때 디폴트가 나거나 환리스크가 발생하거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유동성이거나 리스크거나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좀 하나씩 쪼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네시스 캐피탈이라고 하는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 회사는 주로는 이제 트레이더들한테, 트레이딩하는 기업들한테 대출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1.5빌리언 정도의 대출 누적 잔액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일 1차적으로 주목한 것이 무엇이냐면, 유동성의 수요, 암호화폐 유동성에 대한 수요가 어디 주로 있냐? 보니까 트레이딩 시장이더라. 그걸 타겟팅해 갖고 들어가서 암호화폐를 가져다가 그쪽으로 대출해주는, 그래서 수요 중심으로 타겟팅된, 특화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영업력이 좋다는 뜻이겠죠. 그런 이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블록파이라고 하는 곳은 암호화폐를 계속 보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갖고 있으면은 이걸 유틸라이즈 해가지고 뭔가 수익을 낼 수 없으니까 자기들한테 맡기면 내가 이걸 이자를 줄게 라고 하는, 그래서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추가적인 수익을 내려고 하는 니즈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해가지고 초기에 6.2% 빵 때렸습니다. 6.2%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2주 만에 2,500만 달러 예치를 했다고 그러고요. 근데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0이더 이하는 그렇게까지는 못 줄 것 같은데 이렇게 입장을 바꿨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는 끌어모으는데 관심의 중점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볼 수 있죠. 분명히 자기가 갖고 있지만 빌려주면서 뭔가 추가적인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유동성을 보유한 보유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더리움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 프로젝트일 것 같은데요. 이제 ERC20으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잖아요. 이더리움이 나오고 나서. 근데 그 이더리움 위에서 발행된 ERC20 잔뜩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 갖고 뭐 할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빌려주고서 수익을 내도록 하는, 근데 이걸 P2P로 전달하면 전달하는데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빌려준 사람이 그렇게 높은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수익성이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온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현재 보면 한 150만 불 정도 대출이 나가 있는 걸로 보여져요. 누적이. 이 프로젝트 시작한 지 좀 됐는데도 또 그 건수가 많지는 않은 걸 보면 아직은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이커다오인데요. 메이커다오는 사실은 여기서 유동성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메이커다오는 어떤가요? 주로는 이더 이런 걸 담보로 넣어서 다이 토큰 받는다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메이커다오 프로젝트 자체는 뭐냐면 유동화되지 않는 자산을 집어넣고 그 가치를 평가해 가지고 다이를 발행해 주는 겁니다. 그게 단지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자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컨셉은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자산을 유동성 원천으로 하고 암호화폐를 유동성의 전달 수단으로 하는 다오화된 자산 가치 및 환율 변동 리스크 대응 시스템이다. 이렇게 한 줄로 표현했는데요. 들어가는 자산이 꼭 암호화폐일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집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집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얼마나 그리고 이 집의 가치가 변동되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집단적으로 온라인화된 조직이 판단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게 1,000만 원짜리 집인 줄 알고 뭐 한 500만 원 다이 뽑아줬는데, 근데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뭐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제 담보 가치의 변동 리스크 혹은 환율 변동 리스크에 대해서도 다오는 대응을 하죠. 다이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1달러에 패깅시켜가지고 유지하려고 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가지고 그 다이를 계속 1달러에 패깅시키는 이 두 가지 리스크에 대응함으로써, 다오를 가지고 대응함으로써 이 자산을 유동화시키는 플랫폼으로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파운드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널리 좀 알려져 있는 유명 프로젝트 중에 하나죠. 여기는 기본적으로는 그 차입자가 암호화폐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거보다 적은 금액의 암호화폐를 빌려가고요. 차입자가 담보로 제공한 암호화폐를 또 딴 사람한테 빌려주면서 빌려가는 사람이 그거보다 더 많은 암호화폐를 담보로 넣을 수 있도록 해서 사실은 담보로 맡겨진 풀을 유동성 공급 원천으로 삼는 겁니다. 뭐 오른쪽에 그림 이렇게 보이시는데, 언제나 나 담보 자산이 많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안전하게 이 컴파운드 프로토콜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이 주목한 건 뭐냐면 유동성이 많은 프로젝트들을 본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많은 프로젝트, 그 주변에 이더다, 비트코인이다. 그럼 그 금융 시스템 주변에 사실은 수요도 많다. 그러면 그 유동성이 충분한 걸 갖고 있는 홀더들 간에만 서로 빌려주게 해도 상당한 성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관심을 가진 겁니다. 좀 종합을 해보면 오프체인 암호화폐 금융, 제가 오프체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제네시스 캐피탈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쪽은 유동성의 수요를, 어디에 수요가 있냐 이런 걸 중심으로 하고 있고, 온체인 암호화폐 금융은 온체인 담보를 이용해가지고 혹은 뭐 오프체인 담보를 포함해가지고요. 디폴트 위험을 어떻게 회피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심적인 전략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쿤이 해결하려는 과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앞서서 보여드린 것들은 대부분 암호화폐 보유자나 암호화폐 거래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었다면 디쿤은
이걸 넘어서서 글로벌화된, 여기 보시면 개인소득 3,000불에서 15,000불 사이의 세계 인구가 35억 명 있답니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리얼 대출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암호화폐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차입자의 담보에 의존하지 않는 디폴트 리스크 대응 메커니즘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차입자가 담보를 넣으면 쉽죠. 비트코인 100만 원어치 담보 놓고서 이더리움 50만 원어치 빌려가면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거나 나 이더리움 못 갚겠어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을 팔아갖고 이더리움 보전하면 되는데요. 그런 온체인의 담보 없이 이 리스크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들을 풀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오프체인 신용을 어떻게 온체인 자산화할 수 있을까? 사실 이제 모든 대출은 사실은 근간은 신용 대출입니다. 담보를 받는 이유는 그 신용 대출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거죠. 담보를 받았는데, 건물을 받았는데 이게 무너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뭐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담보가 무효화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신용 대출을 베이스로 하는데, 그렇다면 은행이 우리한테 100만 원, 저한테 만약에 딱 갔더니 100만 원 빌려줬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의 신용을 가지고 그 100만 원 정도의 유동성을 크리에이션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은행이 판단을 한 거라는 거죠. 실제로 은행이 법정화폐를 가지고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저의 신용을 가지고 유동성을 창출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신용 자체를 어떻게 유동성화 할 수 있을 거냐, 온체인에서 다룰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암호화폐의 유동성 창출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을 주요한 문제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대출만이 아니라 법정화폐 기준으로 대출하려고 하는 수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실 암호화폐 담보를 해서 법정화폐 대출해주는 프로젝트, 서비스들은 좀 있었습니다. 다 오프체인에 있었고요. 저희가 고민하는 건 온체인상에서 이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그 차입자, 보로가 렌더한테 그 대출을 받는데 그 중간에 있는 신용 위험을 측정하고 관리하고 인수하는 제3자를 끼워서 그쪽에서 보증을 서도록 하고 그 채권을 유동화시키면서 그 채권이 무위험 채권이어서 렌더가 이렇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정도의 문제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풀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디쿤의 목표였고요. 사실은 이제 디쿤의 솔루션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한 장을 보고 나면 시간은 거의 다 갈 것 같은데 뒤에도 많은 얘기가 있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신용을 유동성의 원천으로 만들겠다. 개인의 신용을 베이스로 해서 유동성 크리에이션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유동성 크리에이션 한다 그러면 자꾸 암호화폐를 하는 분들은 화폐를 찍어낸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화폐를 믿고, 그러니까 그 신용을 믿고 그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채권을 누군가 돈 주고 인수하고 이 채권을 유동화 가능하도록 만들면 이 채권 자체가 사실 유동성의 원천이 유동성으로서 창출이 된 것이고요. 과연 이제 문제는 이 채권이 어떻게 보장을 할 수 있을 거냐. 그거 안 갚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문제만 풀 수 있다면 이 채권 자체는 가치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유동성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유동성 전달 수단으로 하고 수익증권 경매형 메커니즘에 의해서 신용 및 환 리스크를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솔루션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자면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는 디쿤은 신용위험 인수자에 의해 신용위험이 인수된 모든 신용을 유동성 원천으로 수용한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누군가 그거 내가 그 사람이 빌렸던 거 만약에 못 갚으면 내가 갚아줄게 라고 하는 신용 인수자가 생기면 그런 인수자가 나타난 신용에 대해서는 그 유동성 원천으로 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뭘 근거로 해서 갚아주겠다는 사람이 확실하게 갚아주는 메커니즘이 온체인에서 강제될 수 있다면,
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상환이 보장된 채권을 온체인하기 위해서 디폴트율과 보증 수수료에 연동된 신용보증기금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원래는 이제 대여자가 돈을 빌려주고 나면 회계장부상에 대여금 얼마 이렇게 찍히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신용위험을 보증기금이 인수하고 상환이 보장된 온체인 채권을 발행해 준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빌려준 쪽에서는 그 채권을 들고서 만기가 되면 차입자가 돈을 못 갚는다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에 요청해가지고 그 회수가 보장돼 있는 채권을 발행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 신용위험, 디쿤의 대출은 신용위험이 제거된 채권의 유동화를 통해서 채권 이동의 반대 방향으로 유틸리티 토큰을 전달합니다. 자, 채권이라고 하는 것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채권이 그냥 증서가 아닙니다. 디쿤에서의 채권은 명확하게 이게 이 채권을 제시하고 이 채권 안에 표시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만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강제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채권이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신용보증 기금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앞에 보시면 여기 예시 자체가 법정화폐로 되어 있고요. 법정화폐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라 할지라도 특정한 기준화폐를 지정해 갖고 빌려줄 수 있는 중간에 LQD라고 하는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과는 독립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신용평가 인센티브 시스템. 신용평가 인센티브 시스템은 암호 수익증권 경매형 메커니즘을 이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대로 보증평가를 한 평가자가 수익증권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CRD라고 하는 암호 자산을 그때 가질 수 있는, 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 평가한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권한을 못 갖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CRD를 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CRD가 자체가 채권의 담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CRD의 정체는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획득할 수 있는 금액이 만약에 1,000원을 주고 살 수 있는데 이거의 가치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원을 들고 뭘 잘하면 이 100만 원 가치를 가진 걸 내가 1,000원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야. 보증 평가를 잘하면 그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평가자로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보증자산, 자기가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보증자산을 획득하게 되고, 만약에 이 채권이 디폴트가 나면 이 자산을 잃게 되는 구조여서 그 보증자가 되기 전까지는 제대로 평가하는 데에 인센티브가 있고요. 보증자가 되고 나면 디폴트가 안 나게 막는 데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보증자가 되었을 때 CRD 획득 가격은 벤코라고 하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딱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정의되어 있고요. CRD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디쿤 생태계의 주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RD 홀더 자체가 주인이고요. 여러 가지 유형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미래의 그 수익 흐름을 현가로 환산해 가지고 이 CRD의 보증 가치 얼마 정도를 보증시킬 수 있는 자산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그런데 그 가치를 측정해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저희 시뮬레이션 한 그래프인데요. 그럼 특정 시점에 내가 보증에 성공해가지고 보증평가에 성공해갖고 CRD를 획득하게 되면 저 갭만큼의 보증자 인센티브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익 분배 대상인 CRD는 계속 수량이 감소하게 되고요. 신용보증 메커니즘은 이런 구조로 갖고 있습니다. CRD 홀더가 이 신용보증기금의 수익을 분배받는 구조인데, 만약에 무위험 채권이 디폴트가 나면 디폴트를 보증기금이 갚아주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CRD를 회수하게 됩니다. 네. 피드백 루프를 이용해 갖고 그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도 좀 설계가 되어 있고요. 채권 자체를 이 무위험 채권 자체를 유동화시킴으로써 이거 자체가 하나의 그 유동성, 자산 가치를 갖고 있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가치 안정성 측면에서는 LQD가 벤코에 쭉 가서 쌓이게 되는데 2030년 가까이 되면 사실은 전체 100억 개 중에서 18억 개밖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되고요. 보증기금 준비금에 25억 개가 쌓여있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LQD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비춰서 내재 가치를 갖게 되는데 LQD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대출 잔액 자체가 상환을 위해서 더 많은 수요를 일으키는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서 예. 마지막으로 디파이는 어떤 금융 시스템이 돼야 되느냐? 법정화폐 금융이 캡처할 수 없는 가치를 좀 포착해내야 된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작은 가게를 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용, 이거 어떻게 법정화폐 금융에서 가치 캡처가 안 되고요. 그런 것들을 캡처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고, 신뢰 없는 상대방과 받을 돈 계정을 이용해서 거래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국가 단위 법정화폐 금융 시스템을 연결하는 대안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것이 저희가 보는 디파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